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3일 부동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자, 저희가 추석 전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 바로 직전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추가로 발표가 됐었는데 골자를 나가지고 있는 9.13 대책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지금 추석 이후에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9.13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9.13 대책에 관련된 것들은 각각 대책이 나오자마자 기본적인 얘기들이 됐어요.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골자로 나타내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두 번째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크게 골자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다른 것들은 사실상 선제적 대응을 한다거나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이제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잘 소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 도움 주실 분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희범입니다. 제가 그 손에 잡히는 부동산 대출이라는 책을 낸 이후에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봐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9.13 조치가 이후에 바뀌어진 내용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청자님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은 고가주택 9억 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어려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 똘똘한 집안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것 때문에 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가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9억 원 초과가 되는 것도 못 사느냐 그런 건 아니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출 안 받고. 단 대출을 받으려면은 이런 사람만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쪼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무주택 세대예요. 그 무주택자가 아니라 그 세대에서 집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을 못 받는데 무주택자는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주택 세대자, 이 주택에 한 채가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규제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인 경우에는 내가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은 주거를 이전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동거, 공양, 부모님을 같이 모셔가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옛날에 한 주택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2년 이내에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 즉 고가주택이죠. 요거를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9억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요번에 또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다주택자들, 2주택 이상 세대주는 아무리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규제 지역 내에서는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받지 못한 내용만 설명드리면 안 되고, 그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이제 규제 지역만 하는 거니까 규제 지역 외, 규제 지역의 외라는 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외 수도권이라든지 기타 지역 내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LTV 70% 정도, 1주택 이상 세대는 LTV 60%. 원래는 1주택 이상 세대도 LTV 70% 정도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그 높은 가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규제비를 10% 강화해가지고 6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들 나오는 얘기가 9.13 대책 나온 이후에 이제 투자 모임들에서 나온 얘기가 시흥, 안양, 평촌, 인천으로 가라.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근데 이거 좀 그렇다. 왜?
아니 뭐 그래서 집을 하나 더 살라고 비규제 지역 말 그대로 좀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닌 지역에 네. 고가 주택 9억 이상짜리를 사서 대출 받아서 사러 간다는 거는 조금 언밸런스한. 종부세도 주택이 많은 게 다 팔고 강남에 대출 받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의 똘똘한 전자는 상태. 거의 좀 별로 없고 네. 후자 쪽으로 네. 처분 조건 아까 1주택 세대자라고 하면 네. 처분 조건으로 해서 움직이고 2주택 세대라면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 팔고 또 하나 갈아타는 시점에 받아서 갈 수 그렇죠. 있다 이건데 그렇죠. 지금 2주택 이상이면 팔 때 중과세율 20% 추가 붙잖아요. 붙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거 할 때 또 엄청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갈아타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 애국해야 되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똘똘한 채를 가져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자주택 보유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한다 하더라도 큰 혜택이 별로 없는 안 거니까. 오른 애들은 안 오른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제가 어제 무슨 자료를 봤더니 네. 아직 전고점 회복 못한 아파트도 좀 있어. 아 그래요? 아 거기군요. 가야 될 때가. 몰라. 아무튼 한 네. 비율로 적지 않은 비율이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결국은 규제 지역에서는 못 사니까 네. 그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 기타 지역 같은 데 구입을 하든지 네. 아니면 현재 있는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라. 처분하는 게 뭐 양도세 중과 부분이 걸려서 팔기는 좀 어렵겠지만 꼭 사고 싶으면 처분해서 똘똘한 채를 갈아타는 방법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투기 지역 이외에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 지역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MI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런 데는 이제 LTV가 40%로 몫이 박혀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15군데가 지금 투기 지역인가요? 그렇죠. 그 이외의 부분은 투기 과열지구인데 사실 투기 과열지구의 아파트 부분은 LTV 60%까지 가능한 대출이 있어서 하나의 꿀팁인데 이건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MI 대출이라는 거는 그 대출 고객이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증회사가. 그거는 MI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규제하잖아요. 투기적 투기가 중 LTV 40%잖아요. 그 한도보다도 20% 정도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면 60% 정도 되겠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투기 지역의 아파트는 안 되고 투기 과열지구를 투기 지역을 제외한 투기 과열지구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 대출 한도보다 20% 더 해준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면 대출 한도는 최대한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LTV는 최대 80%까지. 아까 뭐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뭐 70%만 해주잖아요. 그럼 플러스 20% 하면 90%인데 최대한 80%까지 해준다. 근데 그 대신 또 DTI는 맞춰야 돼요. 그 지역별, 개인별보다 차등하는데 최대한 45%까지. DTI 45면 되게 빡센 거 아니에요? 빡세죠. 예, 이게 LTV는 느슨하게 그런데 DTI 45면 이것 때문에 안 나온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DTI가 45면 되게 비해서는 빡세지. 높지 않나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 이게 똑같아요. 전부 이게 저 전분 규정이랑 똑같은데 네. 단지 한도만 대출 한도만 20%더 해준다는 의미고 뭐 소득은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고. 이거는 결국 체크해봐 가서 넣어봐야겠다. 그래야지 알 그것도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네. 그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조회해가지고 내 DTI, DSR이 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건 그래요? 나중에 갈 수 있어요 미리? 끝까지 여기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마시고 끝까지 보면 나와? 들으시면은 그 네. 중요한 꿀팁 채널 하나 고정. 그건 기대된다. 채널 네. 고정하세요. 이건데. 요 MI 대출은 지금 저도 많이 이렇게 취급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무주택자하고 또는 이제 1가구 1주택자만 되고요. 근데 이제 재직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돼요. 그냥 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증빙소득만 가능하고요. 또 아파트 전용 면적이 120평방미터 이하에 되고 남한테 임대를 못 주고 본인이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또 별도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게 사례들이 개인 사례들이 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게 뭐 해당이 되는지를 알려면 이건 뭐 근데 자기 제일 상황에 중요한 거 맞춰서 있어. 봐야 되겠네. 궁금한 거.
뭐야? 이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다 그랬잖아요. 보증료가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몰래. 보통 가액에 대해서 0.몇% 이런 식으로 0.1, 0.2 이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 서울보증보험이 우리 전세보증보험 할 때도 0.2, 0.25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비슷한 수준의 보증료를 받나 보네요. 근데 이거는 뭐 은행에서 내는 건지 뭐는 서울보증은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 대신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고객이 부담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보험료는 은행이랑 서울보증보험이랑 알아서 자기들끼리 정산하는데 금리가 일반 담보대출보다는 당연히 더 높아지겠네요. 오케이. 체크. 알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아니거든.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은 그 가입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은행에서 내니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고가주택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내면 되지 않을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바뀌었죠. 우리 별별 수다 때 했던 거 지금 다 막혔어요. 그죠? 된다고 했던 거.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투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대출 받아 투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임대사업자를 재개발 구역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재개발 투자할 때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주임사를 내서 매수할 때 어차피 재개발 오래 걸린다. 주임사를 내서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받는 식으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또 문제예요. 이 집이 지금 40% 나가잖아요. 이 집 얘기까지 하면 너무 얘기 길어져. 일단 여기 끊고 가야죠.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 끊었으니까. 그 대신 이제 고가주택을 정말 사고 싶다 이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만이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고가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이 사는 경우에는 규제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이외에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 여기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서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종전같이 LTV 40%에 막히는 게 아니라 60에서 80%까지 가능하니까 혹시 또 풍선 효과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걸 좀 활용하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되겠다. 그러니까 된다? 지금 이게 임대사업자를 내서 대출받는 게 막혔다라고 했는데 다 막힌 게 아니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까지 막혔고 조정대상 지역은 안 막았다. 그럼 예를 들어 재개발이라고 하면 광명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으니까 막혔어. 주임사 내서 가는 게 안 돼. 근데 고양 능곡이나 아니면 구성남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임사 등록을 해서 LTV 60에서 80 사이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정확한. 깔끔하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게 고가 주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물론 대출 받지 않고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구입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고요. 그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요거는 뭐 전세자금 대출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과하게 대출 진행된다 편법으로 이래가지고 요거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낸 거고 실질적인 경우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굳이 이제 고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면은 규제 지역 위에 지역을 고가 주택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이외에 고가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영향이 없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얘기가 쭉 있었는데 그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일단 그 자료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의 역세권에 있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게 좋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는 일단은 임대사업자 나왔으니까 임대사업자 대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60에서 80%까지 은행별로 이렇게 좀 차등을 두고 했었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이제 사업자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가계로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임대사업자, 쉽게 얘기하면은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가계대출을 받았든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았든 저기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군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는 40%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거니까. 그래도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자금 같은 건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내가 다른 데 대출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네네. 투기 지역 내에요. 네. 아까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였는데 네. 투기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네.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은 안 된다 이거예요. LTV 40%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대신 이제 뭐 신규 구입을 안 하고 뭐 개보수를 한다든지 뭐 임차 보증금을 빼준다든지 어떤 별도의 운전자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40%를 적용을 해주고 아까 얘기한 그 투기지역 아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 40% 해주겠다 이거예요. 뭐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뭐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 종종 60에서 80% 적용이 되고요. 이 고가주택 아까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에 때 임대사업자들도 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임대사업자 대출 안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외 지역 네. 같은 데는 9억 원을 초과하든 아니든 그 대출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럼 일단 이 내용 일반 지금 보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네. 이게 기존의 소유자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기존의 네.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자의 그렇죠. 경우를 얘기하신 네. 건데 이런 말 그대로 자금 유용할 수 있잖아. 내가 이제까지 대출 안 받았는데 투기 지역 안에 물건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저거 살 때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대출을 뽑아서 저걸 살까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 임대 건물이 이게 낡아서 보수하기 목적으로 빌려주세요. 목적 금융 그렇죠. 뭐 쓸 때다가 주택 개보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목적만 쓰면 안 되는 그걸 증빙을 해야 돼요. 증빙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그럼 그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요? 그럼요. 그 맞아 견적서도 바꿔다 가지고 실제로 그걸 그렇게 다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용도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맹점이 좀 하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1억 원 이하 있죠. 네. 뭐 소액이라고 뭐 1억 원 소액은 아닌데 큰 금액인데 1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이 자금 용도도 좀 느슨하게 하거나 네.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1억 이하 경우에는 1억 초과 같은 경우는 LTV 40%라면 금액 큰 거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1억 원 미만은 그냥 대충 봐주고 건성건성하고 1억 넘는 거는 철저하게 증빙 갖고 와야지 나간다. 그렇게 하는구나. 네.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의문이었거든. 네. 사서 이게 사실 불법 증여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여기 집을 산다든가 그러면 내 이름으로는 안 사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못 잡지 않나 했는데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증빙을 한다고 하면 잡아낼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 명의로 못 사요. 투기 지역 투기 가지고 가는 주택 취득 자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안 돼. 그래 탈법을 하면 안 돼. 근데 여기 빌려가지고 전세 아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양도세 100% 얘기 안 나왔어 지금. 그거 네. 이제 요번 장에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를 만약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대출 한도도 줄고 대출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같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까 운전자금 을 활용해 가지고 LTV 40%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만 아니고 이제 기타 뭐 다른 사업자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막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신고로 구입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40%까지 신규 구입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아까는
투기 지역에서는 안 되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는 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뭐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꼭 굳이 주택만 고집하지 마시고 뭐 좋은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런 비주택 같은 거를 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또 안 보네요. 네, 오피스텔은 뭐 주택이 아니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네, 비주택으로 봅니다. 비주택으로. 은행에서 서류 들어갈 때도 네. 공부상에 있는 서류로 들어갔나요? 그렇죠. 예. 은행은 그 오피스텔은 아무리 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준주택으로 봐주는 부분이 있는 거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으로 찍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업무용으로 찍히고 또 이게 전세자금 대출은 네. 이게 돼요. 그렇지. 예, 왜냐면 준주택으로 자기가 봐서. 그렇지. 그 전입세대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은 주택으로 봐서 전세자금 대출은 되는데 주택가들 여기 같이 비주택 같은 경우는 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준주택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제 세밀하게 좀 봐야 되고요. 아 오피스텔 투자해야 되겠네 이거. 오피스텔 같은 건 사실은 좋은데 역세권 같은 경우 네. 뭐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홍보 포인트로 해가지고 또 열심히 분양하는 사람들이 또 막 하면 또 여기 또 규제 가겠지. 그럼요, 또 나오겠죠. 규제 네, 네. 규제 가겠지. 그럼요. 네. 이게 아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같이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아까 고양 뭐 남양주 뭐 이런 데 같이 사실은 임대사업자가 꼭 투기적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할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가 지금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아 내가 정말 주택 임대사업자 냈었으면 미리 냈었으면 이런 혜택이 있었거나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근데 몇 달 안 남았잖아요. 12월 31일이면. 근데 이런 오피스텔은 뭐 아까 뭐다 되지만 주택 같은 경우 역세권에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데는 어차피 구입할 수 있다 그때 임대사업자가 하는데 100%까지 양도세든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면 고향의 아파트를 내가 샀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샀다. 네. 네. 그러면 10월 30일까지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요새는 8년간 의무 기간이고 10년까지 가져가면은 저뭐 종특세가 아니라 장기보유공제가 70%까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100% 면제가 돼요. 근데 뭐 이제 저거는 내죠. 그뭐 농특세. 농특세 20%는 내니까 그러니까 고향이라서? 예? 고향이라서? 아니 고양이나 남양주 같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조정 대상 지역의 역세권에 안 그 들으면 내용 갔다 왔다. 이해 가시나요? 사실 이 조정 대상 지역 이게 지금 제가 임대사업자 공부를 충분히 안 해서 그런데 근데 양도세 100% 감면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는 건지 2008년 12월 30일 그거 다 돼요. 네, 그럼 뭐 꼭 다 되는데 조정 대상 대출을 못 받아서 못 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람님은 10월 30일까지 사가지고 양도세 저 주택임대 사람 내고 아니면 주택임대 사람 낸 사람은 추가로 저기 뭐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표준계약서 쓰고 3개월 이내 신고만 하면 이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10월이니까. 지금 빨리 뭐 돈 있는 분들은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어차피 주택 임대 사업자를 가져가신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100% 감면 이게 10년 갖고 있으면 그렇죠. 10년이죠. 8년이 아니라 8년은 이제 구청에서 네. 그 주택 임대 사업자의 거주 기간, 네. 임대 기간을 하는 거고 세제 혜택과 그거는 별개거든요. 나는 이걸 해봐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오늘 팁 많이 드리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걸 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신규로 구입할 때 담보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들 쭉 있었는데 예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네, 있죠. 네, 실수요자인 경우, 네. 대표적으로 뭐 이사를 한다거나 뭐 또는 뭐 합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다 다르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다주택자하고 임대사업자는 이제 뭐 이렇게 기준을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내용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짧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내가 대출을 받고자 하면 내가 1세대인지 무주택자인지 임대사업자인지 이주택자인지 이 사람들이 나는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떤 것이 규제가 되고 이런 것이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저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1주택 보유 세대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죠.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료를. 아까 다주택자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가주택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말씀을 드렸고 네네. 1주택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주택 보유 세대, 그러니까 집이 한 채가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 내에서 네.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요번에 풀어준 게 그러면 나는 그러면 넓은 집부터 못 가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주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넓은 집을 사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학가해가지고 넓은 아파트 사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실수저이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1주택을 2년 이내에 팔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해요. 네. 이런 조건으로 허용을 했고 또한 이제 뭐 이거는 2주택을 처분하는 거고 처분 안 하고 보유하면서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만들어줬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부모와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녀 무주택자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학교를 나는 강동구에 있고, 네. 근데 학교가 이상하게 저기 뭐 투기 과열지구든지 뭐 이렇게 좀 먼데 네. 학교가 갈 수 있잖아요. 공부 네. 굉장히 네. 잘해가지고. 네. 그러면 거기에 너무 머니까 집을 하나 사서 얘가 가게끔 해주면 이때는 딸은 그쪽에 가서 학교에 근방에 있을 거고 그렇죠. 나는 여기에서 거주하잖아요. 그럼 네. 이거를 팔면은 네.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딸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보유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 그게 별거 봉양이 그거예요, 그러면. 별거봉양은 또 어떤 거냐면 또 다른 거예요, 또? 네, 요거는 이제 자녀가 분가하는 얘기고 네. 별거봉양은 내가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네네. 키워야 되는데 부모님이 일로 와서 하는데 나 며느리하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 좀 싫어. 네. 그러니까 나 그 옆에 집 하나 사주면 네. 내가 거기서 네 딸 이렇게 교육시켜줄게. 네. 그건 별거봉양하는 거죠. 같이 살지 따로 않고. 살면서. 네. 그런 경우에는 같이 안 사는 거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팔지 말고 2년 내에 파는 조건이 없이 보유하면서도 저기 대출은 해주겠다. 근데 이제 요때는 구입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이 붙어요. 전입만 하면 되고 처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나 결혼, 동거봉양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반드시 2년 내에 처분해야 되고 아까 제 자녀가 분가한다든지 아니면 별거봉양하는 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되게 어려워. 난 별거봉양 아까 분가 이 내용이 전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래요? 지금. 분가를 자녀가 분가를 아직 안 해보셔가지고 아니 부모님은 잘 못 모시나 보죠. 불효자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내라도 공시 가격이 9억 원 초과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9억 원 초과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거주 변경이들 결혼 동거봉양 할 때는만은 대출을 해줘요. 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고 구입 주택을 1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네. 9억 원이 넘는데 별거봉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분가시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뭐 별거봉양 저렇게 편법으로 나 부모 보고 이렇게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것 같아요. 그다음 규제 지역 외 같은 경우는 뭐 할 수가 있어요. 1주택 보유 세대는 규제 지역 이외에서는 네. 뭐 공시구가 9억 원이 넘든 네. 안 넘든 간에 LTV 현재 규제 비율 10%로 강화한 그 부분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대출 규제가 계속 네.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도 강화가 됐었잖아. 그렇죠. 대출 고시라고 봐야 되고 대출 대출 고시고 난이도 역대급. 대출 고시 난이도 최고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일단 마무리 지으시고 자, 이번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분양권 입주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1주택자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어줬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대책 안에서는 1주택자가 예를 들어 분양권을 당첨된 사람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등기가 나올 때까지는 주택 수요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다시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당첨이 된 사람이 계약을 하면 1주택자로서 또 다른 청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막혀 있다. 이렇게까지는 사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엔 대출에 있어서도 1주택자가 영향을 또 받네요. 네, 요거를 좀 사실 저도 궁금해가지고 많이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네.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게 분양권 입주권을 주택의 보유수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아직 설명이 안 드렸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주택이면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이라고 인정이 되면 다주택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의 구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신규로 계약을 했어요. 지금. 네네. 요번에 분양 받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입주권을 샀다든지 할 때는 요번에 그 바뀐 규칙이 또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아직 뭐 이렇게 발표만 했지 9.13 조치가 하고 나서 규칙이 개정이 되고 시행일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일반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든지 정비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이 일어난다든지 지역 주택 조합의 사업 계획이 승인 신청분부터 이분은 주택 된다. 소유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까지 했었던 사람은 아니다. 네. 대출에 있어서는. 네. 청약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아니네. 대책이 아직 그 시행일이 발표가 안 됐으니까. 네. 그런데 청약에 있어서는 그렇고 계약함과 동시고 대출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뭐 사업계획 승인, 무슨 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되는 것부터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신규로 계약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미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문제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행일 이전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든 관리처분 계획이 났든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시행일 이후에는 실거래권과를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권 입주권은 현재 거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네네. 갖고만 있는 거지. 그래서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보유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굳이 비록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했더라도 재개발 지역에 관리처분인가가 났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뭐 분양권 입주권은 뭐 저기 소유자로 본다고 보면 되고요. 네.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는 소유자로 안 보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은 좀 간단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근처에 40%로 묶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주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은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뭐죠? 사채죠, 일종의 사채 형태로 해서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총회가 통과가 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해서 지금 이주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조합은 니들이 알아서 갖고 오라 이거야? 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달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주를 시작을 했는데 한 구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탄력을 받고 있고, 또 한 구역은 지금 뭐 거의 산으로 가고 있는. 근데 그 사채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이주비를 P2P로 끌고 왔어요? P2P. 금리는 18%, 16%.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담보대출인데. 8점 몇 프로, 8%, 7점 몇 프로 그래요. P2P가 빨대를 꽂네.
이게 망할 법은 없는 거야. 통과됐어 통해에서. 근데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정부에서 안 빌려주면 이주해야지 조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 좀 없어요? 제가 그쪽 재개발 구역에다가 어떻게? 다들 지금 빚내서 사는 거 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이주비 대출 추가로 나오나요? 예,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주비 대출은요. 네. 아까 무주택자는 뭐 무조건 되는 거고 1주택 있는 분들이 좀 문제가 되시잖아요. 무주택자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LTV가 지금 이 규제 지역 중에서 투기 지역 투기가지고 LTV 40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정 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지금 물건들이 어떤 식이냐면 피가 5억 7억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10억짜리 집이 3억 평가받고 피 7억인 거야. 그럼 3억에 대해 40%면 1억 2천 이주비야. 10억에 팔리는 집이 지금 대출 LTV를 따지면 실제로는 12%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40% 아니라 20% 더 달라. 60% 원래 한 60% 원래도 60%에다가 그걸로 이주가 안 돼서 유의자 이주비 20% 더해서 한 80% 정도 해서 그럼 38, 23, 2억 4천 정도 받아가지고 이주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10억 가치에 있는 집이 2억 4천 LTV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은 24%지만 그 당시는 좀 더 높았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주가 안 되니까 전부 전세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것도 뭐 제한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니 제가 말 끊어 죄송해요. 뭐 적다 할지라도 일단은 대출은 해줘요. 무이자 세대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대출 기간 동에 근데 여기는 약정을 해야 돼요. 대출 기간 동안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그 약정을 하고 아까 얘기한 같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은 가능한데 사실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지으려면 뭐 4년 5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이주가 1년은 걸리고요. 예. 공사하는데 적어도 3년 걸리니까 미니멈 4년이에요. 그렇죠? 예, 4년 돼 가지고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때로부터 2년 내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대충 이해가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로 하면 아니 2년 내 처분하라 그러면 이거 대출 받고 기존 대출을 2년 내 처분하라 그러면 이거 집도 안 지어놨는데 그렇지. 아파트 입주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는 그렇죠. LTV를 꼴랑 40% 준다. 40%. 그 1억 2천 받자고 집을 팔겠다고 각서를 써야 돼. 아니 40% 얘기해? 추가 대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가 대출이 아니라 대출이 안 나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추가로 받을 수 있대요. 네. 아니 이주비 대출 자체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네. 1주택 보유 세대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그걸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1세대 보유 주택은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받을 수는 있다. 오케이 이해.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네. LTV 40% 적지만 그렇군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